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턱도 없다고 일축했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 입장이 강했는데 하루 만에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아 여론에 민감한 정청래 지도부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통일교 특검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도 당장 여야가 논의는 했지만 법안 내용에 합의하지 못해 일단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 다들 아시죠?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합의가 될지 아니면 말만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도 정치권의 특검 힘겨루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 도중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 등 수사 대상을 나열하며 원내대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야당도 예상치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수용 거부를 맹비난하는 모두 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모두 발언이 쓸모 없어진 게 이렇게 기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2%,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특검 찬성이 67%나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어제 개혁신당과 특검 후보 사법부 추천에 합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1시간가량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저희가 법안을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수야당이 합의한 제3자 추천안의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일단 수용하면서 2차 종합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켜 어마어마한 수사를 해놓고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수사를 6개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법조항에 담긴 의도가 뭔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의원들이 2차 종합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3대 특검을 합쳐 577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인력이 반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진실이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하는 바람에 진실 발견에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156명 규모로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6월 지방선거까지 수사 전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엔 내란 외환 외에도 노상원 수첩 등 14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특검법과 달리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계엄 동조나 후속 조치 등 가담 혐의도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특검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공세 종합 세트입니다. 이는 사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전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법 통과 뒤 원대복귀 요청 등 집단행동을 했던 걸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여야 정치인들의 연루 정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서로 다른 행사이긴 합니다만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국민의당 이찬열 전 의원과 통일교 산하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한일 터널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통일교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간 유로터널 건설로 유럽 공동체가 시작됐다며 한일 터널도 양국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도로재단은 국토부에서 재단 명칭 변경을 승인받을 때 임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청년궁에서 뭐 시계랑 현금 수수했다 이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는 시계를 안 차요, 아예. 통일교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학자 총재가 설립한 재단의 장학 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남이 복은 안 복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김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에서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을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여야 정치인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의 책 500권을 구입한 통일교 산하단체 당시 대표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자서전인 따뜻한 숨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통일교 산하재단인 효정문화원이 전 의원의 책 500권을 1,000만 원에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단체의 장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쯤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통일교 전 회계부장 A씨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금 관련 업무 책임자인 전 총무처장 조모 씨는 내일 불러서 조사합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 총 9명을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규정을 없애는 등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했다는데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한 겁니다. 원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등이 각각 3인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법권 침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추천만 제외하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됐는데 최종 수정안은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달리 구속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삭제했고 재판 중계도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 자율적 영역이라며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내부에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지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너무 느슨해져 버렸다며 실효성 없는 수정안이란 비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첫 토론자로 나서 지금까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석 기자, 장 대표는 몇 시간째 발언 중입니까? 네, 오전 11시 40분쯤 시작했으니까 이제 9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 법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대표가 직접 국민들에게 위헌성을 설명하겠다며 토론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학과,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서적과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장 대표는 다수결이 결코 만능이 아니다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인용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사법부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건 위헌적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민 이틀막법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에 나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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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대표 발언 이후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내란 재판부법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 대표는 발언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선 24시간까지 할 각오란 말도 나옵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중요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었죠. 첫 대상이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인데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이 판사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야당안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80% 넘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회의 결과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하자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 날 실행안을 내놨고 다시 사흘 뒤 소속 판사들의 동의를 구한 겁니다. 위헌 논란 없이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법원 안팎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여당의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여전히 논란을 만들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재판 지연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공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대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며 법안에 실익이 없는데 왜 강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그동안 여권은 인신공격에 가깝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사퇴까지 종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믿고 막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직접 지적했고 협조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비난을 퍼부었던 장본인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은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왔습니다.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이 같은 주장이 사실 무근임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들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나 소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간부들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가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장이 위헌성을 지적하자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특검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발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당대표 당선 대가로 가방을 선물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당대표 선거 지원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까? 그냥 예의가 특검은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5일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뒤 배우자 이모 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60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해 로저 비비의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를 집단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준 데 대한 담례 차원의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넸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로서 영부인에 대한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뒷얘기들이 재판에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면을 밝혔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포고 문안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를 받아본 뒤 군에서 쓰지 않는 낯선 표현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단어 중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하지만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말에 수긍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라며 계엄을 반대했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역사의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년 가석방을 3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시설에 비해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과밀 수용 문제가 그 배경인데요. 실태가 어떤지 해결책이 있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네, 법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의 법무부 연간 통계를 보면 2003년에 한번 130%를 넘은 뒤에 다시 넘은 적은 없는데요. 법무부에 물어보니 올해 하반기에 수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에 올해 연간 통계가 나오면 13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용 능력을 뛰어넘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콩나물 시루처럼 재소자들이 빡빡하게 들어차다 보니 생활 여건이 안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수용자 간의 갈등과 전염병 등이 증가하고 죄 없는 교도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됩니다.
수용자 간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아지면서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교도관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서 이미 2016년에 헌재가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취지로 위법 판결을 냈습니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하니까 고치긴 고쳐야 할 텐데 근데 그게 가석방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교도소를 새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석방과 신축이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당국은 2028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 6곳을 신축하고 7곳은 확장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신축 대상지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 소멸 시대라 오히려 반기는 곳도 많습니다. 태백시와 속초시, 청송군 등이 보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신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석방은 현재의 인권 침해를 빨리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풀려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실형 확정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는데요. 급기야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까지 했습니다. 형기를 다 안 채워도 출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이 더 많이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좀 교도소를 더 증축하고 검찰이나 법원, 경찰과의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영국도 형기의 40%만 채워도 가석방시키고 있는데 중범죄 가담자가 가석방 명단에 포함돼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덴마크는 200억 원을 내고 다른 나라의 교도소를 빌리는가 하면 태국은 교도소 밖에서 남은 형기를 보낼 수 있게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수용자들의 인권도 잘 챙겨야겠지만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가석방을 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시대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출입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은 오늘 문을 열었고 여기서 언론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주쯤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최민식 기자가 용산이 아닌 청와대에서 보도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업무 공간인 춘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던 아침 일정 브리핑을 춘추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주요 수석실과 비서관실도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춘추관을 비롯해 청와대 내 일부 마감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8일쯤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청와대 복귀를 알리는 별도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대신 여민일관을 주진모실로 사용할 계획인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3실장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은 국빈적견과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핵심 참모들이 모두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시각각 참모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저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이 대통령은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뀌게 됩니다. 구중궁궐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잠시 용산 시대를 거치긴 했지만 청와대는 줄곧 최고 권력의 공간이었습니다. 역대 12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쳐갈 동안 이름이 바뀌거나 설계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청와대의 74년 역사에 최지원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후원터를 뜻하는 경무대에서 시작했습니다. 1939년엔 조선 총독부 총독관저, 해방 이후엔 미군정 사령관 관저로 쓰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물러날 때까지 관저와 집무실로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한 이승만 박사는 4월 28일 경무대 관저를 떠나 서울 시내 낙산 밑에 있는 이화장으로 이사했습니다. 독재 청산이란 의미를 담아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건 윤보선 전 대통령입니다. 이후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15년 11개월을 지냈습니다. 재임 7년 차에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벌어졌고 북한괴뢰 제124군 부대 소속의 공비 일당 31명이 청와대 폭발하는 끔찍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타고 서울로 침투해와서 1979년엔 박 전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피살되는 등 비극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모습을 띠게 된 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본관과 춘추관을 새로 지으며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했고 김영삼 정부에선 총독 관저 이후 52년간 쓴 구본관을 허물었습니다. 그 사이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 성광로 등이 순차적으로 개방됐지만 권력에 둘러싸여 국민과 떨어져 있다는 구중궁궐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폐쇄적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지만 실패했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열며 권력기관으로서의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청와대 시대로 복귀하는 데는 불과 3년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74년 동안 권력의 심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또 한 번 정치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에서 불이 나서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부딪힌 앞 차량 2대에서도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광주 방향 몽탄 2터널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습니다. 갑작스런 정체가 시작되면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잇따라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차 4대가 추돌이 났어요. 그 상황에서 뒤에서 스포티지가 제네시스를 쳤고 그 뒤에서 K7이 또 스포티지를 때렸어요. 사고 이후 이들 차량 3대에 불이 붙어 소방대원들이 30분간 진압했고 상행선 차량 통행은 1시간 30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무안군은 일로 Y씨나 중림 J씨에서 우회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차량 한 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택시를 훔친 뒤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체포된 이 남성은 참 뻔뻔했습니다. 경찰의 보고는 편의점 계산대 아래에 숨는가 하면 죄도 없는 자신을 쫓고 있다며 신고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계산대로 직행하더니 벌러덩 드러눕습니다. 다급히 어디론가 전화까지 하는데 점주가 뭘 도와줄까요 하니까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아버지가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피 흘리면서. 잠시 뒤 경찰관들이 남성에게 뛰어와 수갑을 채웁니다. 30분 전 인근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었습니다. 남성은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는데 영업이 끝났다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택시를 훔쳐 달아났던 겁니다. 2km가량 택시를 몰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과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고는 편의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남성은 경찰이 죄도 없는 자신을 쫓고 있다며 112 신고까지 했습니다. 만취해서 그런 인지를 따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왜 쫓아오냐 이런
신고를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전 행인과 폭행 시비를 벌였습니다. 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문회를 빈손으로 끝낸 국회는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규모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도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김범석 의장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맹탕 청문회였다는 지적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쿠팡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와 정무위 등 5개 상임위가 한꺼번에 참석하는 역대 유례 없는 규모입니다. 김 의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노동과 또 공정거래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쿠팡과 연계되어서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보다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참여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쿠팡에 대한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등을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 4국에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모두 150여 명을 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속에 창업주인 김 의장은 대규모 정보 유출이 드러난 지 3주가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또 예고했습니다. 파업 참여 대상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동이 많은 연말 연시에 시민 불편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서울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 결국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당장 내일부터 KTX와 일반 열차 등 모두 238대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평소 운행량이 25%가 줄어드는데 경의 중앙선 등 일부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철도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서는 건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현재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90%로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다시 돌입하는 만큼 몸집도 커졌습니다. 지난 11일 파업 예고 땐 참여 인원이 9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번엔 역대 최대인 12,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75%를 유지하고 출근 시간대엔 90% 이상 가동할 예정이지만 연말 교통 대란과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운행 중지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해당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것도 다 계획해놨는데 갑자기 표 없다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속상하고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와도 내려갈 차가 없으면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24시간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해 광역버스와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편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도 시내버스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 더 연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그러니까 인천 제물포의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때는 개항 이후 국제도시로 발전하던 중이었는데 부두를 오가던 지객군과 상인들이 당시의 활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칠단 여러 척의 배가 정박해 있는 제물포항. 지객군들이 짐을 지고 나무로 만든 장교를 따라 배로 나릅니다.
선박들 뒤로는 월미도가 보입니다. 부두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좌판을 깔고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쌀가마니와 목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 뒤로는 군용 철교가 보입니다. 1904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었다 1911년 철거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소월미도에 군용 부두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군수 물품을 내려서 그 경인선을 타고 신의주를 통해서 이 만주까지 옮기기 위한 270도 파노라마 기법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당시 일본 무역회사 신축 공사 중인 임시세관의 모습도 담겼는데 이를 통해 1908년 상반기에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천 재물포항을 촬영한 가장 오래된 이 영상은 한국영상자료원이 2년 전 프랑스 출장 때 필름을 발견한 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 함께 복원해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특히 그 지역사회에서 그 전통과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6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1915년 철거된 도니문과 그 일대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영토 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여부를 판단해야 할 텐데 우리 군과 유엔사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거죠.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남북 접경을 국경선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지침을 내린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MDL 판단 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한 건 지난 9월입니다.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군 사령부 기준 MDL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는 이 기준이 북한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기준선을 넘어 남하에도 유엔사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 군의 대응을 받지 않는 만큼 MDL 기준선이 남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MDL 기준에서 가장 우선되는 표지판은 유실 등의 이유로 정전협정 당시 1200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었고 우리 군과 유엔사 기준 MDL은 전체 약 60%가 어긋나 있습니다.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MDL을 이남으로 내렸다는 거는 점진적으로 이런 그런 공세적인 행동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군 당국은 이번 지침이 소국 대응이나 사격자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선조치 후보고 대응 원칙도 최근 선보고 후조치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병들이 피땀 흘려 지킨 군사분계선을 상납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민주당이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일단 미뤘습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위헌성이 있다고 비판했고 추미애 법사위를 거치면서 더 문제가 커지자 지도부가 뒷수습에 나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안 논의 과정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듯도 한데요. 이태희 기자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도치 않은 단순 허위 정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위헌 소지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당초 국회 과방위는 단순 실수나 오보는 면책될 수 있도록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가 이를 삭제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성이 커진 개약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도 개정안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언론사 논평에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하도록 한 건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고 문체부도 입증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한 부분에 대해 공익적, 비판적 보도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 체제에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며 타 상임위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수정안은 원내대표,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파일은 정재계 인사들의 범죄 연루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로 꼽혀왔는데요. 이 파일이 공개된 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료 공개도 부실했고 공개 뒤 바로 삭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도 은폐 논란이 일자 복원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서랍한 사진 더미 속에 젊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성 여러 명과 찍은 사진 한 장과 부인 멜라니아,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앱스타인 관련 자료에서 트럼프 사진을 슬그머니 삭제했던 미 법무부가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해당 사진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The reason why we are still reviewing documents and still continuing our process is simply that, to protect victims. 부실한 자료 공개도 논란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가려져서 공개된 데다 트럼프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피해자 인터뷰 등 예민한 내용도 빠졌습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러 여성들과 함께한 사진은 그대로 실렸습니다. Only releasing those and not releasing anything that makes Trump look bad at all is an attempt to distract the narrative, to move the narrative away from Trump to all of these other folks. 민주당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일부도 비판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국계 최초의 나사 우주비행사인 조니 김이 8개월간의 우주 임무를 마친 뒤 처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주 생활 동안 김치와 쌀밥 같은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8개월간의 우주비행을 마치고 귀환한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 소감을 묻자 지구에서의 일상을 다시 느껴 기쁘다고 말합니다. That was fun to come home to. I miss weather. 조니 김은 지난 4월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해 과학조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3,920바퀴 돌았고 1억 6천만 킬로미터 넘게 비행했습니다. 우주생활 속 가장 그리웠던 건 가족과 휴대폰, 그리고 한식이었습니다. SNS에 즉석밥과 김치를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And so my loved ones packaged kimchi and rice and and dried seaweed, and those are things that I kind of grew up on.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I didn't really quite feel I was very Korean, or I didn't feel I was quite very American, and that was hard. And having those challenges for myself gave me a lot of understanding, a lot of empathy. 지구 귀환 전 우주인에게 중요한 자질을 사랑으로 꼽았던 조니 김은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습니다. Most important trait to have for a successful space mission is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bility to listen, to lead, to have compassion. 한국의 우주항공청 출범에 대해선 나사와의 협력을 통한 더 큰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진실한 나의 육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속에 품어있는 부처를 찾고자 함이니. 영화 만다라에서 스님이 말합니다. 불립 문자. 말로는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말이 멈춘 자리에서 참다운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수행의 세계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인간 세상은 다릅니다. 말이나 글이 사라지면 문명도 없습니다. This is one of these magical abilities that we humans have. So, because of this ability, we humans are able to transmit our ideas across vast reaches of space and time. 말은 소음이 아닙니다. 생각의 도구,
권력 견제의 마지막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을 줄이려는 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이렇게 연동해서 고쳐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는 안 된답니다.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앤다고 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은 남겨놨습니다. 사생활 마땅히 보호해야죠. 명예훼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사생활이라고 고위공직자가 주장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론중재법은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을 하라고 합니다. 논평은 의견입니다. 권력 감시의 핵심인데 여기에 반론을 강제하는 건 편집권 침해에 가깝습니다. The ministry has been wiping away language in order to wipe away thought. 영화 화씨 451입니다. 책이 금지된 세상을 그린 영화죠. 책을 불사르고 그래서 지식이 사라지면 인간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마찬가지로 불편한 말이 사라지면 편안한 권력만 남을 겁니다. 말 없는 세상이 고요해 보이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입도 못 여는 침묵입니다. 정말 지키려는 게 진실이라면 말부터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말이 없어지면 민주주의도 숨을 멈춥니다. 12월 20일 윤정호 앵커 칼럼, 고요한 통제였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동지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까지 떨어졌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모레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성탄절 아침 다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성탄절 이브인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10mm, 남부와 제주는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5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번 주에는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